조직 폭력배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점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조치를 내린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삼청 제5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청교육대입니다. 아, 삼청교육대 네. 저도 들어봤는데 1980년 8월부터 한 반년 동안 범죄자들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등급을 분류합니다. A급부터 이제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A급은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고 그 중간에 이제 껴있는 요 B등급하고 C등급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전후방 군부대로 보내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재소자 순화교육. 말이 육체적인 훈련이지 얼차려를 넘어서는 가혹행위에다가 뭐 구타 이런 것도 끊이지 않아가지고 조폭들도 거기 들어가면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그렇습니다. 한 몇 명 정도나 끌려갔습니까? 많이 끌려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공식 집계로만 하면은 약 4만 명. 그렇죠. 4만 명 정도. 많이도 잡아놨네. 네, 강제 징집 이제 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술 한잔하고 나오다가 취해가지고 하다가 건달인들하고 잡혀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망자 추정은 정확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네네. 불황자 이런 분들도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깡패도 아니었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조폭들도 진짜 끌려가기는 했잖아요. 김태촌, 조양훈도 다 갔다 온 건가요? 두 사람은 삼청교육대를 가진 않았고 체포돼서 그냥 아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죠. 근데 김태초는 5년 6개월 받았고 조양은 15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났냐? 조양은은 비상계엄 때 군사재판에서 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태초는 비상계엄 끝나고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거. 그러니까 죄는 비슷한데 형량이 저렇게 차이가 난 거죠. 어쨌든 전국구 3대 패밀리 중에서 두 패밀리의 보스들이 감방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사람 이동재 오비파 여기가 빈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일순간. 어쨌든 조폭들이 이제 감옥에 가거나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서 훈련을 받고 했으니 세상이 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 끌려갔던 그 조폭들이 교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삼청교육대에서 나가게만 해주면 교도소에서 뭐 훈련하게만 해주면 마음 잡고 살겠다. 새롭게 살겠다. 그거는 이제 말들 뿐인 것이고요. 또 다시 나와가지고 업소 관리하면서 자기들 구역도 확장해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됐죠. 그게 한 7, 80%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1986년 조폭 세계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 1986년 8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서진해관이라고 불리던 룸살롱에서 만보파 조폭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진석이파라는 도시에서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습격한 사건이죠. 결국 4명이 살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잔인한 대외적으로, 예. 사건이었고 만보파, 지석이파 좀 났습니다. 혹시 그 김태촌, 조양은 씨랑은 또 연관이 있는 조직입니까 이게? 만보파는 김태촌하고 연관이 있고요. 네. 이 진석이파는 운동부 대학생들이 만든 신생 조직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보파가 술을 마시러 왔다가 웨이터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폭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룸사롱이 진석이파 관할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석이파가 응징하기 위해서 습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술 좋게 먹고 집에 갔었으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사고가 너무 잔인하죠. 수법도 잔인하고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체포된 범인들한테 심정을 물었거든, 한 기자가. 뭐라고 했냐? 평상시에 이런 건 다 우리는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떳떳하다. 반성하는 모습은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진짜 치를 던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서진 룸사롱의 그 범인들이 학교 선배들이었고. 사실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폭을 무슨 뭐 동경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대신에 운동부 출신들을 갖다가 스카웃을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야, 너 용돈 줄게. 술도 막 공짜로 먹여주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는 형사님이 되셨잖아요. 크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청사님은 혹시 제의 같은 거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하고 도서관 이제 거기만 다녔기 때문에 도서관이요? 도서관이요?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문문을 변비해야지만 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어쨌든 저 네네. 서진 룸사롱 사건이 터지고 이게 워낙 잔혹하잖아요. 네네. 조폭이라는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당시에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천의 어떤 호텔 사장이 기자들을 불러요. 내가 3개월 전에 자다가 조폭들한테 습격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서진 룸사롱에서 살해된 만보파와 관련 있는 것 같아. 나를 습격한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사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태안이면 좋은데. 태안이면 양이겠죠? 네네네. 네. 김태춘. 아니 저 김태철 교도소에 가 있었잖아요. 맞아. 80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86년 1월에 출소를 했어요. 한 아까 5년 6개월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이름이 또 매스컴에 나온 겁니다. 이 호텔 사장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습격당한 그날 김태춘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본인을 습격했는데 그 사주를 한 배후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다. 또 서울고검 부장검사다. 에? 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장검사가 조폭을 시켜서 사주를 했다고요? 김태촌하고 그 부장검사의 유착관계 아하.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 검사하고 유착관계가 있어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 검사는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인천 유호텔 사장 피습 사건 이걸로 김태촌은 또 한 번 감옥에 가는 거죠. 징역 5년 플러스 보호감호 10년. 이 와중에 또 김태초는 배우 권상우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으셨던 분 맞죠? 예. 2006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범서방파에 있는 김태촌이가 영화배우 이제 권상우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팬 미팅에 참석 좀 해줘라. 그러지 않으면 너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상우 씨가 어쨌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었습니다. 좀 뜬금이 없네요, 그죠? 아니 그 조폭투봉이 권상우 씨 팬 미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김태준 씨가 뭐 권상우 씨 팬이었나?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랬나? 김태촌이한테 일본인 그 친구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일본인 친구가 아마 그 일본에서 팬미팅 그거 이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상우 씨가 약속을 지키질 않으니까 김태촌이한테 야, 권상우가 말 안 듣는다. 이거 좀 얘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라. 좀 작업 좀 뭐 작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작업까지. 이제 좀 협박을 해서라도 좀 얘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라. 근데 그런 전화 받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한류 스타시잖아요, 권상우님께서. 근데 사생활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김태춘 씨가 구속됐어요. 그 전화로요? 그 저 권상우 씨 협박한 혐의로. 근데 사실은 전국의 위세를 떨치던 전국구 보수 출신이 연예인 협박한 거로 구속되는 거 진짜 속된 말로 짜친 거거든요. 진짜 짜친 거야 이거. 이거 통화 목소리도 다 공개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렇죠. 네. 원래 전과도 많고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와요. 이거 협박한 거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징역 3년이면. 세게 먹였네.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전과도 있고 뭐나 그러니까.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왜요? 왜냐면 피해자가 권상우 씨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바꿨어. 아니 나 뭐 협박받은 건 아니다. 전화 자체는 사실이지만 내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어떡하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무죄가 나왔고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얘기가 하는데 권상우 씨가 김태촌한테만 협박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전 매니저 백모 씨한테 협박을 받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독점 계약. 나랑 계약을 죽을 때까지 하지 뭐 이런 거. 이게 왜 얘기가 되냐면 그 백모 씨도 양은이파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태촌이 아니라 네. 여기 또 양은이파라. 그러면은 권상우 씨는 전국구 3대 패밀리 중에서 양쪽 2개 패밀리한테도 다 피해를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무서워서 잠이나 자겠습니까? 결국 이제 김태초는 감옥에서 나온 지 1년도 못 돼서 다시 들어갔네요, 그죠? 이제 감옥 생활에는 이골이 날 법도 한데요. 유독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 저는 1973년도부터 목회하고 있는 구상열 목사입니다. 1986년도에 제가 인천 교회 할 때에 그때 제가 그 인천에서 그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사고 때문에 제가 인천교도도 들어갔고 제가 김태촌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태촌이가 이제 그 부인 유이가 그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재차 이렇게 수감되는 머리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3번 자살을 기도했다가 마지막 3번째 이제 그 목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막 펴지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감방 동지분들이 여러 분 많이 나오는데요. 그 김태촌 씨 부인은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요. 혼자 한국에 남아 남편 옥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거라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죄책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종교에 의지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시련의 하나가 찾아옵니다. 뭡니까? 감옥에서 이제 폐암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1989년 1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가 돼서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출소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신앙에 몸을 묻고 이렇게 사느냐? 이로부터 1년 뒤 1990년 5월 다시 한번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니 뭐 마음 아니 잡고 뭐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많네, 시간이. 도대체 사고 칠 일이 뭐가 있는 거죠? 신앙심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심이. 네, 신앙심이 문제가 됩니다. 네, 신앙생활이. 김태촌이 이제 출소를 하고 기도원에서 종교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신우회. 그만 만들어. 그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종교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옛 조직원들 300명이 와. 기도회를 하겠다고 300명이 모입니다. 옛 서방파, 네, 만보파, 하나 더 있어요. 방배동파, 이런 이제 조폭들이 또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봤을 때 이게 종교 모임인지 조폭들 모임인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폭력 조직 모임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판단만으로 잡아갈 수 있나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김태촌 측에서는 끝까지 이제 이건 순수한 종교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슬롯머신 업소를 지분을 갖다 이제 강제로 또 뺏은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조직폭력배 두목 딸이 결혼해서 거기 다 모이면 잡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종교단체 모임을 가장을 했는데 뭐 기도는 했겠죠. 근데 모여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슬롯모신 지분 강탈이라든지 범죄 모의를 하고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범죄 단체를 조직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지 모여서 뭐 기도회가 아니라 밥 먹었다고 잡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왜 이제 더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걸 또 유심히 봤냐면 뭐 첩보가 됐든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사를 하든 이렇게 움직이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먼저 지가 캐치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아 얘는 역시 범죄자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90년 5월에 잡혀요. 어떻게 잡았느냐? 그 수많은 정보원의 방해를 뚫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사관들 잡을 수 있었다는 건데 해구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1,030만 원에 동대문 시장으로 팔렸다. 해구신이 물개 네, 이 해구신하면 그 저 물개 네, 맞아요. 생식기잖아요. 네. 근데 물개 생식기가 이렇게 비싸? 1,000만 원이 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팔다. 무슨 암호잖아요? 이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저는 1977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29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퇴직했습니다. 저한테 붙은 별명이 흔히 주폭수사 대부라고도 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들 은신처를 찾고 잡으러 다니고 해방 이후 최대의 악질 검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 저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분이 누구냐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곽도원 씨 있죠. 그 실제 인물, 실존 인물. 우리가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검거하는 날은 해구신입니다. 해구신. 그리고 그 사람의 은신처 아파트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가는 사우나는 동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암호화하느냐? 좋은 X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거하던 날 감시조한테 제가 받은 무전은 해구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1,030만 원에 동대문 시장으로 팔렸다는 말입니다. 김태촌이 집에서 10시 반에 사우나로 갔다. 그 뜻이구나. 이거 조직원 정보원들 모르게 하려고. 김대천이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사우나 앞에 와가지고 혼자 사우나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 수사관 하나를 같이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게 하고, 그래서 김대천이가 나와서 탈의실에서 물기를 씻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체포를 했습니다. 제가 총을 꺼내들면서 반항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반항은 포기했습니다. 해구신이 좀 찝찝하네. 왜 하필 해구신이 됐을까? 하필이면 뭐 녹용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도 있는데 고구마가 1,03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정보원이 들었을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는 낌새가 드는데 그런데 이제 도청하고 이런 일이 되게 잦았나 봐요. 암호를 사용할 정도면. 뭐 그때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이 됐든 뭐 그냥 일상 용어, 일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서 있던 사람이든 뭐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야 뭐 저기 김태촌이 지금 거기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보가 노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해서 무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김태촌이가 사우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갑 안에 그 돈이 무려 2억 1,800만 원이 있었대요. 지갑 안 해요? 네, 그 1억짜리 수표 2장하고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 18장. 그러고 이제 뭐 엔화, 달러. 아니 그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폐암 수술하고 종교 활동에만 심취했던데 이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과거 뭐 신민당 사건이라든가 인천 호텔 사건 이런 거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태촌이 뭐 정치인, 검사, 경찰 이런 비호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1992년에 총선 앞두고 김태촌의 비망록이 공개됩니다. 이 비망록 때문에 정치권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아하. 대촌이가 그때 그 재구속 됐을 때 그때 그 현금 1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가방에 들고 다녔으니까 움직이는 은행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유명한 뭐 경찰 또 그다음에 뭐 판검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분들 그때 다 만났고 그거 처음 다 만날 때 7, 8천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천만 원 정도 준 적도 있고.
그래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바로 흔히 말하는 김태촌 그 비망록이라는 것인데 하여튼 각계각 중에서 하여튼 대초이한테 그 당시에 이제 힘을 주기 위해 실어주기 위해서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수시로 감옥을 들락달락 했는데 이 인맥은 또 어디서 쌓은 겁니까? 야, 어차피 그때 시민당사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양은이랑은 좀 다른 거죠. 정치 깡패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쟤한테 뭐를 시켜야 되겠다 할 때 누구 시키겠어요? 조양은보다 김태촌이죠.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관계 실력자들이랑 연을 좀 쌓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조승식 검사한테 잡힌 다음에 강력부에서 김태촌한테 사형을 구형해요. 오, 사형이요? 조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범죄 단체 조직죄. 그래서 우리는 범단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조직들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그 다음에 누구야 아래 조직원까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김태촌이 범죄 단체 조직의 수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을 한 거죠. 그런데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번복해요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언을 번복하는 바람에 형이 좀 많이 깎이죠. 그래서 이제 징역 10년 대법원 최종 확정된 게. 그 다음에 보호가 뭐 7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10년 더 살고 나와가지고는 유해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혼 통보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계 이혼하고 난 뒤에 최성규 목사가 이제 이게 이영식이라고 중개했어요. 이제 대촌이가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 돕는 사업 이런 거 같이 하게 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